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윤 변호사, 홍성희 기자도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자체장 특집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여기 어디예요? 사랑과 낭만의 섬 제주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여기 어디입니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것으로. 네, 제주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럼 오늘 왜 왔냐 여기를? 왜 왔습니까 우리? 놀러 온 게 아니죠. 놀러 온 거 아니고 일하러 왔습니다. 네. 이분 예. 홍준표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서 밀당하고 계신 분이죠. 누굴까요? 이 정치인들 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주장했었는데. 근데 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간 보는 겁니까?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분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웃음을 지을지 오늘 이분의 속내를 한번 탈탈 털어봅시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다 이분 책으로 공부했어요. 천재. 그죠? 그래요. 네. 헌법책을 썼죠. 네,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세 번째 시간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제주가 나는 수제 원희룡 제주시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은 모르시겠지만요, 앞에 우리가 오프닝을 또 5분 깔았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길게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지금 방금 제가 원희룡 제주도시사 나오셨습니다 했습니다만, 네. 원지사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주도로. 저희가 제주도로 지금 왔어요. 지자체장 특집을 하고 있는데 네. 박원순 시장도 저희가 그냥 오라 그랬거든요. 이재명 시장 오라 그랬는데 이 제주도는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예. 거기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그렇습니까? 제주로 방문해 주셔야죠. 네. 올해가 제주 4.3 방문회. 70주년 네. 제주 방문회 해입니다. 네. 예, 새해 초에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삼 이야기 이따가 또 자세히 할 테고 일단 우리 YTN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올해는 제주도는 4.3 70주년을 맞는 제주 방문회 해기도 합니다. 오셔가지고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도 좋지만 제주의 역사, 제주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힐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와주십시오. 지금 서울은 뭐 한파특보 너무 추워요. 네, 서울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항에 탁 내렸더니 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따뜻해요. 예. 네, 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죠. 아까 그 원희룡 지사가 탁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내 후배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청년 같아. 청년이 한 명으로 들어가고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아니, 국회 계실 때보다 더. 국회 계실 때 더 좋습니까? 국회보다? 국회 때는 주름살이 막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 느낌에 예.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제주도가 어머니 품이니까. 예. 지금 가슴에 달고 계신 건 뭐예요? 맞다. 무슨 꽃 같기도 한데. 동백꽃, 그 동백꽃 배지죠? 동백꽃 배지. 예. 4.3 70주년을 상징하는 오. 예. 예, 동백꽃이 빨갛게 폈다가 후두둑 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3의 아픔, 또 4.3의 어떤 그 정신, 이걸 뜻하는 건데 강요배 화백이 네. 동백꽃 지다라는 그 명작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주제를 얻어가지고 네. 지금 공식 배지입니다. 예쁘네요. 그런데 그 원희룡 지사는 이제 보수정당 출신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수정당 출신이면은 4.3을 좀 외면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뺏지도 하시고 어떻게? 예.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가지고 인류 공통의 게 있는 거예요. 슬픈 걸 보면은 눈물 흘릴 줄 알고 좋은 걸 보면 박수 칠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4.3은 진보다 보수다
물론 들어가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앞에서는 누구나가 피해자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제주의 4.3은 보수 진보를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 소설 그 순이 삼촌이라든지 영화 지슬 같은 게 다 4.3 사건 다룬 작품들인데 이 제주도민한테 아직까지 4.3은 4.3 항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아픈 상처죠 아직까지는. 치유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4.3 뭐 저도 4.3 유족이에요. 저의 큰아버지가 그때 교도소로 가셨다 행방불명되셨고 큰어머니 그다음 당시 5살 7살인 저희 뭐 사촌형? 예. 형 누나가 되겠죠.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연들이 두 집 건너 한 집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3 때 희생되신 분들의 제삿날도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 제삿날인 경우도 많고요. 날짜가 그러니까, 똑같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주라는 것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본다면 그 제주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제사죠. 근데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식 지금 희생자만도 뭐 2만 명 가까이 되고 뭐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만은 아마 3만 명이 좀 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고 가장 큰 희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원희삼이 옆에 그 지금 배지를 3개를 준비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주려고 지금 준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올해 4.3은 전 국민에게 네. 함께 가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드로메다 네. 팀부터 고맙습니다. 배지를 달고 다니겠습니다. 그 적절한 그 경우에 달고 다니시면서 네. 국민 홍보에 함께 알겠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보이시죠?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배지 있다는 거를. 아직 제주도 분들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따끈따끈한 네. 예, 우리 뭐 새로 나온 배지입니다. 네, 예. 그 3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들립시다. 네, 제주도. 그래요. 4.3 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뚜껑도 있네요. 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법안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이제 도지사님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저는 4.3 국가의 4.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고 위원이고요. 특히 집행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3 70주년에 범국민위원회로 추모위원회로 네. 추념위원회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협력과 지원에 대한 총책임자죠. 총책임자다.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또 다가왔지 않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자신 있으세요? 뭐 나간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그걸 당연히 전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거 우리 방송에서 좀 끌어내려고. 여기서 한번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네. 후보자로서 사실상 되기 때문에 네. 도정 운영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여쭤볼게요. 제주 도정을 한 4년간 이제 좀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을. 그 제주도민들이 평가하는 원희룡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기대가 워낙 커서 예. 뭐 실망했다라는 반응도 꽤 있고요. 예.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야 누가 해도 쉽지 않은 제주도에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튼 사심없이 열심히 했다. 계속 쭉 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좀 엇갈리죠. 그래서 아마 그 4년 전에 취임할 때 또 선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비에 가까운 새로운 그런 거였고 이제 우리 연애할 때 그렇고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상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살림의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의견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도민들의 어떤 그 불편 이런 부분들은 그 제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2014년에 59.97%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60%에 되셨어요. 가까웠죠. 네. 상대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신구범 후보였는데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자평하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성과는 어떤 것이고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 이전에 가장 집중하는 걸 저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의 난개발, 그다음 중국화 이걸 막고
제주의 자연과 제주다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주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7%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하수도, 공항 뭐 다 포화 상태고 이렇게 해서 기본 시설들이 지금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다지자, 기본을 정비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제주도가 과거에는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카본 프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떤 청정 에너지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 제주도가 굉장히 유리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인재들을 키워서 일단 미래를 대비하자.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거, 인프라 같은 기본을 우리가 정비하는 것, 그다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특정 외국에 의존한 그런 제주다움을 이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어서 막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제주 사회의 어떤 갈등,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강정이라든지 4.3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주민과 어떤 원래의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갈등과 어떤 변화의 정립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아쉬우면 나오셔야죠.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안 아쉬우면 몰라도 아쉬우면 다 이루셔야겠네요. 자꾸 그렇게 유도해봐. 아쉬우면 나와야 돼. 넘어갈 걸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정당도 조금 걱정이 바른정당이. 아니, 지금 우리 듣고 계시면 그게 제일 궁금해해요. 그렇죠. 그 남경필은 나갔는데 원희룡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원정이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소상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고 또 정명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겠다고 선언을 했고 근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간다는 건지 남아있겠다는 건지 탈당은 하지만 한국당은 안 가겠다는 건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거 알아보러기까지 왔어요. 예, 뭐 하나 주셔야지 사실. 고민도 많고요. 네. 우리 어차피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저희 동지들 네. 또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은 지지자가 아니지만 장래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함께 교감하고 네. 의견을 모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면 그때는 저절로 명확해질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동지들 지지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국당이 없어질 땅이다 이렇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 바른정당을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당하고 합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같이 못 가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이 많은 이 괴로운 고민과 저희 함께 해야 될 분들의 의견들이 그래도 모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니까 참아주십시오.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당선 가능성을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출마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우선 놓고 생각할 보겠죠, 거고요. 당연히. 예.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그때그때의 선거가 아니라 예. 정치를 왜 시작했으며 가치가 정치의 종착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놓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도민분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어요. 갈려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60대 이상 분들은 상당수가 뭐 그 볼 거 있냐 빨리 한국당 가라 이런 분들이 있고 50 이하로 가면 그 없어질 땅에 뭐하러 가서 그나마 제주도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도민들 정말 갈등 되겠어요. 예? 갈등 되겠습니다 진짜로. 아이, 그럼요. 고민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갈등을 뭐 언제까지나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최대한 의논하고 그 안에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거, 예. 보다 어떤 이 나중에 더 어떤 이 큰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도출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게 정치적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아프더라도 복잡한 일은 어차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신 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놓고 초심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저 자신의 자세와 마음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또 통합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탈당은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그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그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안에 구석구석도 잘 알아요. 예. 뭐가 약점이고 또 뭐가 어떤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지도 잘 아는데 새누리당을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도 다들 박근혜 알고 있죠. 예. 정권에 정말 국민들 앞에 이야기도 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 몰상식과 몰염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단절하고 극복하겠다라고 아무튼 호기롭게 나온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 그럼 그걸 포기하겠다는 건지 예. 나왔지만 나와 보니까 뭐 일은 되지도 않고 이젠 생존까지도 힘드니 뭐 우선 살고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보수의 혁신을 진짜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이게 아니고 저는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는 그건 도의가 아니다. 추워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예. 말씀들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로서의 포장은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 스스로의 확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까지 다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건데, 머리를 쓰는 그 계산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과 가급적이면은 이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계산으로만 얘기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가 현실인데 그러면은 어떤 우리의 그 감정과 어떤 당위성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상론은 아니죠. 우리가 현실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고요. 훨씬 더 많이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도 지금도 그 결단의 시점은 한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그걸 제가 알면 예고를 해드리죠. 뉴스 하나 주세요. 모든 인터뷰랑 똑같아요 지금. 뉴스를 안 주시려면은 알겠습니다. 저기 그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하는 건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북한이 참석하고 이런 건 당연히 예. 환영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 체제비는 IOC에서 된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저 팟캐스트용으로 재밌게 오늘 코너 하나 있죠. 예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 지자체장의 뇌구조를 알아본다. 예. 네, 이거는 저희가 막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정해주시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제일 큰 부분에다가 선거라고 딱 쓰셨고, 선거라고 쓰셨고. 예, 그 박원 시장은 조금 서울을 계속 적었습니다. 서울하고 시민. 예, 박 시장이 욕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서울하고 시민 그런 식으로 썼다고. 예. 솔직하게 써주시면 그 됩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분은 성남 계속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일단은 제주부터 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했습니까? 예, 와서 해부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다음 그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순서대로. 다음 머릿속에 제주 말고 그 다음으로 머릿속에 자녀분이 뭔지. 들어갈 수도 있고. 산모님일 수도 있고. 동백일 수도 그 무소속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적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주라고 하셨고. 제주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제주. 있고. 그다음 어느 게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그게 큰 거 아니에요? 노란색부터. 즐기는 것? 즐기기? 왜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즐기기? 네. 인생의 순간순간을 예. 즐기는 즐기는 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가장 많고요. 연로세요, 연로? 연로는 어떤 그 순간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순간이죠. 예. 그 순간에 설사 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희요? 그걸 시선이 잘못됐습니다. 즐기면서 만날 수 있는 아하. 네, 그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겁니까? 그랑도 통하죠. 예, 즐기기. 좋네. 괜찮은데. 그다음 또 많은 거는 아무튼 우리 정치죠, 정치. 네, 정치. 정치판. 맞습니까? 정치판에 대한 판. 고민. 정치판. 대한 고민이 많고요. 판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판. 네. 또 고민이 많은 거. 집은 없습니까? 가족은 없나요? 억지로. 억지로 좀 쓰시는 억지로 쓰나요? 반강제로 지금. 반강제로 딸들. 딸들과 아내. 아내 안 쓰면 섭섭하죠. 안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제주 직원 도청 직원들 한번 써줘요. 저 밖에 40분 하는데. 바라보는데 오늘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하고 있는 좀 적어주세요. 지지자들. 지지자들. 한번 들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카메라로. 네. 그래도 비교적 박원순 시장님보다는 훨씬 더 박원 시장은 낫습니다. 서울 아니면 시민, 서울 시민. 에라이 우리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원희룡 지사님의 뇌구조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원지사님 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래요? 헌법 원 지사님 책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책이 있어요. 책을 쓰셨어요? 네, 아주 뭐 개정판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아주 유명한 책도 썼었고 그 책 쓰는 바람에 10년 공부했다고 사법시험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는데 제주가 낳은 수재, 제주가 낳은 천재, 제주가 낳은 인물을 했는데 실제로 이력이 학력고사를 수석을 했고요. 또 사법시험도 수석하셨고 서울법대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럴 수가 야, 있나요? 진짜 공부는 정말 수석인데 정치도 수석인가요? 뭐야? 공부 비법 없습니까? 공부 비법. 공부 비법은 네. 있죠. 예.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도 많이 좀 터득을 한 편인데 네. 일단 어릴 때는 엄청나게 무차별 독서. 차별 독서. 예. 네. 우리 장사 수단이 없는 아버지가 하다가 망한 게 서점이라. 네, 맞아요. 그냥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집에 쌓여 있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TV 대신 예. 책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았으니까 어떤 이 책이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놀이하는데 이야. 스스로 어릴 때 취미를 붙여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난 다른 애들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랬다고 욕 많이 먹었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삼국지가 5전질이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암만 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요즘 애들은 그거 안 보죠. 근데 저희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삼국지도 막 진짜 네. 5번씩 10번씩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노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좀 돼 있어 가지고 공부를 뭐 처음부터 막 잘했던 건 아니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혹시 따님들은 공부를 잘했습니까? 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요령은 네. 무조건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동그라미 X 세모를 예. 알면서 이걸 동그라미는 더 심화시키고 세모를 넓히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일단 포기하고 나중으로 넘기고 이런 식의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사님 인터뷰 왔는데 지금 입시학원에서 다 자녀들을 두고 있으니까. 네. 쓸데없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런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는 것도 처음부터 잘 알진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뭐 대충 이제 윤곽부터 알아놓고 그다음 내가 알기 쉬운 것부터 알고 나중에는 이거를 깊이를 서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책을 있는 대로 읽고 그냥 막 외우는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그 구조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수준과 자기 관리에 맞는 걸 하다 보면 누구든지 현재보다 몇십 프로 정도는 자기 지적인 걸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뭐 수석이라서 확 와닿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편인데. 근데 문제는 확 와닿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그게 아시기는 잘안 문제예요.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수석 3관왕이시고 36살 때 국회 입문하셨어요. 입문했었죠. 16, 17, 18때 18때. 국회의원. 49살 때 제주지사가 되셨는데 항상 이제 꽃길만 걸으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도 지사님만 아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전 좀 얼핏 기억나는데 위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꽃길을 걸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첫 펭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 펭귄. 예, 네. 펭귄이 네. 다들 절벽에 있다가 하나 뛰어들면 그쵸, 그냥 다 같이 뛰어들죠. 뛰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석해놓고 운동권 들어가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운동권 하다가 저 동유럽 무너지고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는 사법시험. 아니, 보수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조하다가 정치로 그것도 한나라당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도 제 나름으로는 첫 펭귄이라는 각오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박도 많이 받고 특히 마음고생들이 많죠.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어릴 때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대학생 20대 때 자취생활 운동권 하면서는 사실은 기초수급자 이하의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 내지는 결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욕구가 소박한 편이에요. 대신 정신적으로 이런 게 참 괴로운 게 많죠. 특히 그 위기라고 할 만한 거는 한나라당 내에서 맨날 아무튼 맨날 쫓겨날 위기들에 있었고 그때도 힘들었고요. 그다음 그러다가 어떻게 타협할 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탄핵할 때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아무튼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래 당대표에서 아무튼 한나라당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타협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민심의 역풍들이 오는 걸 부닥치면서 그때 아무튼 정치의 위기도 겪었었고 네. 나름대로 스스로의 교훈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은 새누리당 출신이시니까 그때 그 새누리당이 비판받았던 게 젊은이들한테 외면받는 정당 또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소통이 되지 않는 정당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혹은 개혁파 의원들이 그걸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면 바꾸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99번의 실패를 해도 마지막 시도를 해야 전기를 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디슨이 100번째 전기를 발명했다고 그래서 99번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질적 전환은 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축적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이 보수 정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네. 내부에서 이 불의로 쪼는 이런 노력들이 더 가열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뛰는 맥박이 약해지면 전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의 지적해 주는 분에 동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체제에서 그런 이런 소장파 개혁파 개혁의 변화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들 너무 겁먹었는지 안 보이네요. 누구한테 겁먹어요? 홍준표 대표한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민본 21이죠. 그리고 예. 남원정, 그 소장파 개혁 지지한 분들 많았거든요. 예. 지금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아예. 뭐예요? 예, 지금 얼음장 밑으로 가 있지만 이제 이건 어차피 박근혜 탄핵의 그늘 속에서 지금 가는 그 연장인 것 같고요. 이제 보수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지사님께서 펭귄처럼 첫 펭귄이 될 겁니다. 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개헌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얘기했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되겠어 잘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개헌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6월에 동시에 한다는 것. 지방선거 할 거기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한국당 측이 주장에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선거라는 게 네. 옛날에는 전부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부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로 해가지고 야당이 반사이익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여야 합의로 한 개헌안을 내밀면 이제 정부를 밀어주자는 투표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심판은 심판이고 개헌은 여야 합의로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상도 이상 맞다. 당시 후보들이 다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가 가장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시기에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건 아니죠. 아니요 6월에 하자고 그랬어요. 아, 홍준표 그랬나요? 대표도. 예, 다. 그분은 워낙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 하여튼 개헌에 대한 찬성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게 좀 일리가 있어 일리가 보인다. 있다. 그럼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빠른 빨라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거 이전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 합의, 예. 국민적인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아무리 일부가 주장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갈등 개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도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 세세한 정보에 들어가면 다 이제 바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 원 이사님은 어떤 개헌을 원하십니까? 이 권력 구조. 권력 구조라든가 저는 권력 구조도 지방분사라든가, 예.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행정부와 지방과 이 부분들에 분산시키면서 이 부분들이 잘 협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권력 분산형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식의 그런 개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를 놓고 이걸 한 번 더 하게 하면 4년 중임을 한다든지. 그럼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기관이 재임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데 예.
야, 이 부분이 과연 역사의 발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우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런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각제로 갈 수 있으면 내각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국민들이 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끼리 나라를 운영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래도 어떤 일단 선출되면 누구한테도 견제를 그러니까 국민 앞에만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랬어요.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비상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정부기관들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국가 원수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필요할 수 약간 있겠다. 이원 집정부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원 그렇죠. 예.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막상 들어가 보면 나라마다 다 다른 다르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름과 딱지를 붙여서 하다 보면 자꾸 선입관이 그렇죠. 오니까 예.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권력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 예. 지방분권이나 뭐 기본권 부분에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거의 공통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주 도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주 인구가 많이 늘었죠. 지금 67만을 넘었는데요. 매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많이들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러워요. 제주도 땅 있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땅값 올린 분들은 기획부동산들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올렸는데 여기 이주 오시는 분들이 또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서민, 예. 젊은이가 피해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의 꿈을 가졌던 분들이 땅값이 오르니까 못 오는 게 실제로 피해자고요. 오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는 사람들. 예, 실수요자들. 네. 세 번째 피해자가 저희 같은 공공기관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뭐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수는 뭐 줄은 건 당연한 건데 내국인 관광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네. 늘어서 또 좀 의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주도 여행 가면 너무 비싸다. 숙박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해외 가는 게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내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주 내국인 관광이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특히 동남아는 싼 맛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네. 그거 한 번, 두 번 가면 역시 집이 좋은 거예요. 제주도는 호기심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와서 나름대로 힐링, 그리고 장기 체류, 그리고 뭔가 저희는 한 번 왔다가는 호기심에 오는 그런 그 특히 외국인 이런 단체 관광객보다는 예. 목적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 장기 체류자들 원합니다. 연구하러도 오고요. 문화를 위해서도 오고 어떤 대회 참가, 스포츠, 진짜 레저 내지는 뭔가 휴양을 위해서 오는 뭔가 목적과 장기성이 있는 분들을 원하지 저희들이 똑같이 일회성으로 가면서 동남아하고 제주도를 비교한다.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YTN 기자가 제주 여행 지금 현황을 보러 와서 취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난해 8월에 제주 시내버스 체계가 개편돼서 버스 우선 차로제도 생기고 버스 번호도 쉽게 바뀌었는데 보기에 쉽게 바뀌었는데 시외로 가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다. 그래서 관광지까지 가는 버스도 많지 않고 또 하나 바가지 요금 너무 비싸다 음식 같은 것들이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카드를 냈더니 화를 내더라. 이런 불친절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이렇게 관광을 여러 번 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향하고 계신지. 우선 그동안 특히 버스가 안 가는 데가 많아서 많죠. 불편했고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고쳤습니다. 전부 시내버스 단위로 하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 도내 주요한 곳으로 직접 가도록 예, 해서 공항을 이용한다든지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뭐 스마트폰이면 다 안내가 되니까요. 네. 버스는 획기적으로 편해졌고요. 말씀하신 음식값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주도면은 무조건 쌀 거다라는 선입관도 좀 버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제 값보다 부당한 요금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고요. 그다음 택시나 버스의 불친절 과거에 좀 있었는데 제주의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고객 맞이 이런 것들이 좀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자체 운동을 벌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신고는 제주도지사한테 직접 카톡으로든 뭐든 직접 SNS든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어쨌든 관광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 제주 국제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공항을 또 그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역 반대 때문에 잘 안 된다면서요? 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네. 지역 그 원래 10년 걸리는 계획인데 예. 지금 3년 차 들어섰고요. 이제 설계를 발주하려 그러니까 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타당성 조사. 다져서 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제2공항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름 10여 개 지금 잘라낸다고 자연훼손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오름은 단 1m도 안 건드린다라는 게 건드리지 제주도의- 않고 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연훼손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항 구역 밑에 네. 위험 수준의 동굴도 없애야 된다. 만약에 거기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원점부터 하지 재검토할 않는다. 겁니다. 예. 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후속 조치 뭐 질문들이 앞서서도 많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사님께서 직접 청원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갈 것 같으세요? 11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재판받는 사람이 한 110여 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고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그 뭐 우리 서둘러서 그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원상 회복을 해줘야 네.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함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죠. 12번, 13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제주도 정도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 이주민보다도요. 예. 그 제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재 관광기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예. 수입이 한 몇천억 정도 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제 취임 당시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한 지금 5조 원을 돌파를 했으니까요. 5조요? 예. 제가 취임할 때는 4조가 채 안 됐는데 5조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살림도 커지고 네. 있죠. 늘어난 살림살이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실 생각이세요? 이미 쓰고 있는데 예. 우선 이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확충하는데 지금 다 집어넣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들은 우선 그 제주도민들의 복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으로 돌려야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8개월쯤 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그동안 그 정말 갈증을 느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노력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너무 여론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다 여론해가지고 일단 부닥쳤다가 막상 그 냉엄한 현실에 부닥치면 후퇴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뭐 부동산, 뭐 최저임금, 뭐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여론정치 비슷하게 부닥쳤다가 현실에 부닥치면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국정이라는 게 여론도 가야 되지만 냉엄한 현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법칙과 어떤 돈의 흐름의 논리, 국제적인 돈의 흐름의 논리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보도 단순히 우리 어떤 민족주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냉엄한 어떤 국제적인 힘의 논리와 힘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현실성과 책임성이라는 이 균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캠페인 하듯이 일단 여론과 인기 위주로 갔다가 부닥치면 그에 따라서 봉합을 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하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잘했다는 거 10초, 못했다는 거 1분 30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수 한번 매겨줄 수 있습니까? 점수로 매기면은 늘 건방지다 그러더라고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코인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블록체인 기술에 기여를 한다 하시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은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97년, 8년 그때 코스닥 들어갔다가 네. 왕창 손해를 본 적이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런 투기 광풍에 대해서는 네. 조심하시라. 반대한다?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개미군단이 개미의 시체들이 즐비한 게 늘 이런 투자와 투기의 어떤 이 붐에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주변은 다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기획 나아가서 규제 방식? 폐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정부는 폐쇄 얘기했다가 지금 한 발 물러나는 물러났는데. 형국인데요. 제재로도 충분하다. 아니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도박죄로 지금 처벌한다. 가만히 있다가 극단적인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자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부분들은 매우 그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부분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처 간의 흐름과 국제적인 공조까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장에도 도전을 하셨었고 뭐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때면 잠룡으로 거론이 되시잖아요.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싶어 졸려. 근데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아니 못 들었어요. 아직 이제 아니 30살 국회에 났고 49살 49살 도지사면 50대는 이제 됐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지만 20대 대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있으시죠? 있죠. 국가 경영을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대 대선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 동지들과 의논해서 똑같아요 지금 답이. 동지들이 이번에 20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대신 결정은 신중하겠지만 결정하면 인생 모두를 다 걸어버려. 고다. 결정만 되면 고다. 예, 그럼 나간다. 아니 홍 기자 하나 나왔네요. 원희룡 대선 진지하게 검토. 이건 기사 제목 타이틀로. 아니 너무 멀어요. 일단 대고 봐요. 어때?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뭐 농담식으로 내 후배가 들어온 줄 알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건강 관리는 따로 하십니까? 하는 게 있어요? 마라톤 하시잖아요. 제주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고요. 네. 마라톤은 요새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마라톤을 하고 싶은 그 뭐랄까 근질거림을 늘 갖고 있죠. 완주도 몇 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번 완주, 와. 2번 실패. 와. 네. 그 지금 제주도에 계신 지 4년쯤 됐죠? 네. 그 여의도 정치, 여의도 거리 그립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립진 않고요. 근데 어차피 호랑이를 잡으려면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치꾼들의 세계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여의도를 회피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늘 아무튼 걱정과 아무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립진 않아요.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하지 않고 아마 여의도로 다시 복귀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차피 또 다음에 같은 잠룡군으로 분류되니까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희정 기다리고 있어라. 좋네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보수 개혁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기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유승민 네. 대표나 여러분들한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어떤 기득권과 뭐랄까 수구 자신들의 이익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있게 보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냉엄한 현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성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해나갈 때 이미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나 여러 정치 주체들의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에 저는 보수의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국익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시대적인 공감대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 보수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는 이제 현실 속에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국민과 국익을 가장 당당하게 대변하고 어떤 그동안의 우리 경험과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수라고 담는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보수의 재건, 새로운 탄생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재탄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 선거판에서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라는 것보다는 거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재탄생을 준비하는 그 미랄로서 준비위원회로서의 자기 역할과 동지들의 규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맞춰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정치 일정과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4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패한다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로서. 그러면은 혹시 실패한다면 남은 5개월 동안 정말 꼭 이것만은 내가 마무리 줘놓고 끝내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 도정에 관해서? 뭐 뒤에 붙은 뭐 미래의 거는 둘째 치고요. 현재 집중하는 것은 네. 현재 대중교통과 이런 제주도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완성도를 높여놓는 거 일단 이거고요. 또 하나 한다면 제주도가 어떤 과거의 편가르기로 갈라지고 또 제주도 자체의 어떤 자기들만의 끼리끼리의 틀에 갇혀있던 이 부분을 깨기 위한 예. 그 노력을 그 임기 마지막
5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제주도에 많이 놀러 오라고 홍보도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없사 예 맞습니까? 예.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제주도가 올해 4.3 70주년이고요. 제주도는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껴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잘 지킬 것이고, 제주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편이랄까 아니면 변화의 과제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혁신,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주도가 이끈다, 앞장서서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아껴주시고요. 제주도에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왕방강 고릅서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왕 와서, 예. 방 와서, 강 가서, 고릅서 이야기하세요. 제주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시고 왕방강 고릅서에 예, 왕방강 감사합니다. 고럽스에 네. 예, 시사 안드로메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와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마지막 엔딩곡을 항상 우리 초대 손님한테 선정할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정하셨습니까? 제주도에 오셔야 되니까 예.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의 푸른밤. 네, 제주도의 푸른밤. 원지사가 신청해주신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힘내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팟캐스트 이어지는 버전은 최강욱 변호사하고 네. 계속 할 테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사님, 지금 음악 나오기 전에 네? 남경필 지사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다음에 출연하시거든요. 네. 뭐 한국당 간대니까 뜻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형아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원희룡 지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49금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라디오 버전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기분 나빴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이 있나?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 차원에서 네. 최강욱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지금부터 즐거워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진도 그래서 굉장히 이 YTN의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본에 최강욱 변화사라고 썼어요. 최강욱 변화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매우 불쾌합니다. 원래 남경필, 원희룡 이게 한 세트지 어떻게 내가 원희룡. 야, 살다가 이런. 그래요. 우리 방송 나오시고 꽤 됐는데 뭐 신상에 별 탈은 없으시죠? 예, 뭐 새해가 바뀐 거 외에는. 네. 탈은 없고. 예. 예. 또 MBC가 이제 뭐 정상화됐고. 네. KBS는 언제쯤? KBS도 이제 시간만 남았고 저 차츰 절차를 밟아가고 계시니까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YTN은 왜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YTN이 1등으로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정업 변호사를 모셨는데요. 사실 이 YTN 회사 이야기를 YTN에서 다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죠. 부담스럽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니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장은 사장대로 기자회견하고 네. 노조는 노조대로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입장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YTN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되지 왜 다 나가 있느냐. 딴 데 가서 공개하고 그래요. 여기 와라. 여기 와서 해라.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니까. 그렇죠. 방송국인데 딴 데 가서 인터뷰하고 있어 지금 서로. 다 싫다 그러더라고. 다 내가 싫은지. 여기 싫대.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입장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업 변호사하고 한번 심도 있는 YTN 사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이 자리가 제일 불편하죠 지금. 홍 기자 지금 눈 감고 있어 그냥. 먼저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우리 홍상희 기자가 좀. 네. 밖에서는 이제 또 많은 구독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짧게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24일 최남수 당시 사장 내정자였죠. 예.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 3인이 만나서 YTN 바로 세우기 및 미래 발전을 위한 노사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2008년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 대한 임원 자격을 잠정 보류하고 현 보도본부를 보도혁신본부로 명칭하는 내용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28일 날 최남수 사장이 취임을 하고 1월 5일 YTN 최남수 사장이 예상을 깨고 전주지국 송태엽 YTN 부국장을 보도국장에 내정하면서 이 YTN 노조가 합의 파기라며 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10일에는 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파업 투표는 지난 12월 20일 날 진행됐던 총파업 찬반 투표를 봉해 두었던 것을 공개를 해서 투표 결과 79.57%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이 됐고요. 이 파업은 최남수 사장에 대한 파업은 사실은 아니고 YTN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뭐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양쪽이 지금 뭐 굉장히 감정이 악화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대화도 안 나누는 상대라고 하는데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간에 언론노조에서 중재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합의가 어쨌든 파기된 상황처럼 돼버려서 예. 언론노조가 다시 중재자로 나서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지혜를 서로 짜내고 돌파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8년 전인가요? 9년 전인가요? 그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이 예.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그것도 2018년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접적 원인이 지금 보니까 보도국장 내정 부분인데 노조 입장하고 최남수 사장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노조 입장에서는 그 노종면 보도국장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냐. 약속했는 거 아니냐라고 최남수 얘기하고요. 당신이 깼으니까 문제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최남수 사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노조에서 요구한다.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나보고 뭐 얼굴 마담이나 하는 뜻 아니냐. 바지 사장이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록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보도 미뤄 짐작하면 알 거다.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 그리고 구성원들은 보도국장 내정자는 지난 지명의 연장선으로 본다. 그래서 3일까지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좀 됐기 때문에 이게 최남수 사장이 이게 정확하게 확답을 한 건지 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합의를 누가 번복했느냐라의 문제는 저는 우리 최남수 사장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문언을 워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지금 본인이 지명한 보도국장은 다 아시다시피 해직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설명을 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또 사실상 본인이 또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를 현장에서 한 거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제3자 내지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노조 위원장께서도 그거는 노정면 기자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다라고 또 확정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최남수 사장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 프레임을 사장의 인사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노정면 보도국장은 처음부터 보도국장에 과거에 내정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요구했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동석했던 언론노조 위원장께서는 인사 재청권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인사권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조금 뭐랄까 힘을 가진 쪽은 사장이죠. 예. 원래 이제 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용력 있게 잘 안고 가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 하셔서 누구가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번 사태에 이 관련된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핵심 키워드가 전주예요. 전주. 사람 잘 모르실 텐데 네. 사장도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네. 우리 YTN 노조위원장도 전주에서 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네. 언론노조 중재하셨던 위원장님도 전주에서 나오신 분이고 심지어 저도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고 여기에 보도국장으로 내정하셨던 분이 YTN 전주지국에 계신 전주 사람이야. 홍태엽 기자죠.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뭔 사투리를 써도 다 알아들을 얘기를 해놓고 왜 서로 말이 다르냐고 이게. 그렇네요. 근데 제가 전주 사람으로서 해석하기에는 사장님 말씀이 이상해 하여튼.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고는 어떻게 변호사님이 통화해봤나요? 이 사태 이후로? 아유 뭐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무슨 제가 자격으로 통화를 하겠습니까? 아니 잘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저 사장 면접 때 뵌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니,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저는 좀 객관적으로 외부자니까 봤을 때 이게 노정면 국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은 좀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싸움이 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지금 내부 통신망에도 양쪽이 막 글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 할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오해가 있지 않나.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신뢰가 깨지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까 계속 그 최 사장이 인사권을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조는 인사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거든. 그렇죠. 그 합의문에도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삼수 사장이 오해를 해서 이 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게 크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YTN 문제가 과거의 파국을 맞고 차츰차츰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진전된 면도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불신이 계속 누적돼서 쌓여온 면이 있습니다. 아, 불신 누적. 그렇지. 계속되는 불신의 누적이 있었거든요. 최 변호사 부르니까 이렇게 막 밝아져. 너무 말씀을 잘하시죠. 뭔 소리야? 아니 금방 쏙쏙 이해가 되게끔 말씀하시는 불신의 누적. 불신의 누적. 그 불신이 왜 누적됐냐면 그 시민 여러분들이 YTN이라는 방송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최초의 해직 기자가 YTN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오랜 기간 동안 해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수습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YTN 사장이 맨 처음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국면에서 노조 또는 회사 구성원들과 당시에 경영진 측에서 자꾸만 그 간극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제가 구계자로서 제일 황당했던 순간은 1차 사장 선출이 이제 저희 사추위에서 무산되고 그 중간에 우리 사장 대행을 하셨던 상무께서 대규모 인사 발령을 한번 냈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황당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YTN 구성원들이 볼 때도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사를 사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장 대행이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나 구성원들은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그 전에 YTN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MBC나 KBS에 비교해서 볼 때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 황당함의 정도가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 무슨 그 사장으로 있었다는 자가 뭐 육두문자를 날렸잖아요. 아주 그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던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 이제 상처들이 깊어지고 있었고 해직 기간도 길어지는 와중에 구성원들이 그 기나긴 싸움 속에서 꿈꾸고 있던 회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그림을 그려가고 좁혀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초래한 게 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상한 대규모 인사가 서로의 불신을 깊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사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이사회가 과거에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가 그냥 남아있다 보니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사장이 됐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사장으로 오시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YTN에서 해고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노정면 기자가 그 가지고 있는 위치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노정면 기자가 대외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과거에 또 구속되고 여러 가지 고초도 겪었고요. 또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이상하게 또 이게 뒤집혀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결국 패소되는 과정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YTN 사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노정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노정면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이분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반대편에서 볼 때 제일 위협적인 사람들이 해고됐다가 복직된 노정면 동료들이지. 네. 예, 예. 3분, 많게는 6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모든 얘기들이 해직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돼버렸고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야 무조건 해직자를 사장시키려고 또 해직자들이 실권을 다 잡으려고 너네들은 하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야 당신들은 뭐 다른 것도 없이 무조건 해직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가지고 최대한 죽지 않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양쪽에서 반복됐던 계속,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최남수 사장이 어쨌든 뭐 합의를 깨면서 임명했던 송태엽 기자. 네. 최남수 사장이 임명했다 그래서 송태엽 기자가 적폐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분 노조 쪽에서 싸웠던 네, 분이죠. 이분이 간부죠. 지금 부국장이시니까. 근데 2008년 그 해직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파업 두 차례 겪은 와중에서도 기자들 편에서 해직자들 편에서 일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국으로 발령이 나는 불이익도 당하셨고 그러셨던 분인데 오히려 보도국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후배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전화 통화는 좀 그렇고 본인이 낸 입장문 그게 지금도 자기 그대로 생각이니까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홍 기자님 한번 박 기자님에서 읽어주세요. 송태엽 기자 입장문인데요. 예. 노사가 저의 보도국장 지명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9년 전의 악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장께 진언합니다. 저의 보도국장 지명을 제고해 주십시오. 노동조합에 또 진언합니다. 사장의 인사권을 인정하십시오. 사장과 노동조합에 진언합니다. 12월 24일 합의안에 대한 진실게임을 중단하고 보도국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사장 출근 저지 사태로 YTN이 타 언론사의 취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고뇌가 뭐 당연히 있는 본인이 가장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마음 아픈 일이지. 예, 송태엽 기자도 적었습니다만 타 언론사의 취재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다시 만나서 이 얘기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YTN이 제일 빨리 정상화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제일 빨리 간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MBC, KBS가 모두 정상화기를 걷고 있고 KBS는 아까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YTN만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아요. 그래서 YTN에 있는 사람들 또 YTN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는 제가 이제 면접 과정에서 배웠던 우리 최남수 사장이라는 분은 나름 담백하고 솔직한 면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만 있었으면 구성원들을 저는 충분히 설득하고 좋은 회사를 위한 화합의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사장 내정자로서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보였던 태도를 보면은 이분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제시된 안을 받았으면 진즉에 이게 정리했을 문제야.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사장으로서 그간에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내정자 때부터 12월 24일 합의안이 결국은 원래 구성원들이 원하던 대로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다 털어버리고 실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보인 모습도 굉장히 흔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왜 저러지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자로서 특히 이제 YTN을 재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솔직히 인정하시는 바탕하에서 그 다음에 노조도 혹시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사장에게 그런 거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마지막 한번 신뢰의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 다시는 안 봐. 이러기에는 YTN이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받았던 기대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해직자나 구성원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 커요.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회사를 다시 파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장은 사장대로 내가 사장이니까 고발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9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간다면 정말로 그거는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피하려면은 지금이라도 진솔한 모습을 보일 방안을 정말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 공은 저는 사장한테 넘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면 사장도 양보를 해야 되지만 전 한편으로 노조도 한번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기 전에 사장한테 한번 기회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YTN 노조 집행부가 전혀 비상식적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정말로 많이 고민하셨고 여러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거나 이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서로 한번 만나서 확인해 보시는 거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 우리가 오해할 일을 안 했는데 왜 너 혼자 오해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오해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등 돌리시지는 말고 그래도 한 번의 기회라도 다시 살리셔서 어디서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짚어서 한번 털어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녹음해서 광고를 못했어. 못했고 제주도 가더라고 광고를 또 못했어요. 이 시간밖에 없어. 그럼 무거워요 분위기가. 분위기 무거워요. 홍상이가 몰라 그래. 지금 미쳐버리겠네 진짜. 몰라 그래.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광고 들을 수 있는 거네.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킴스팜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를 먹이고 있어. 킴스팜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리 농장인데다가 가공 허가도 직접 받아 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기침 천식에는 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다는 거지? 중탕식이 아니고 착즙하는 방식이라 화학 첨가물 없이 100% 과즙으로만 만들었거든. 킴스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의 쌍둥이 아이들 먹이는 주스라 생각하고 만드신대. 젊은 귀농인이라 생각이 남다르지?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한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킴스팜을 믿고 구매해주세요. 저희 킴스팜은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그리고 대봉곶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킴스팜.net과 주문전화 010-6338-35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의 조합원님들과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졸라 추워. 날이 추워지면 따끈하게 국밥. 그러다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화끈하게 인삼 가지산과 소백산의 절묘한 하모니. 인삼 국밥 합체. 겨울별미 인삼 돼지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으슬으슬 맹맹할 때 인삼 한 뿌리로 추위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추위 파이어!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주문 전화 010-9625-3900. 직영 쇼핑몰은 한글 주소 가지산몰.com입니다. 팟캐스트 별의별 반상회에서 자세한 이벤트 내용 확인하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두 개 광고 듣고 왔는데요. 킴스팜하고 가지산 돼지국밥 광고입니다. 킴스팜은 우리 공개방송을 때 우리 많이 나눠드렸어요. 몇 박스. 그 배, 과즙, 100% 배만. 배 선물 세트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킴스팜에서요 이벤트를 한다고 그래요. 이 이벤트를 하는데 명절 맞이해서 명절 선물용 대봉 반건식 꽃감 VIP. 요거 원래 6만 원인데요. 5만 1,000원에 할인 공동 구매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이 15% 정도 되네요. 또 두 번째 이벤트가 명절 선물용 배 선물 세트 7.5kg 100박스로 한정해서 판매가가 4만 원인데 28,000원에 한다 그러고요. 대단하죠.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명절 때 어차피 배 사야 돼. 배 사야 되잖아. 4만 원짜리를 28,000원에 주는 이런 파격. 그죠? 이거 싶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명절 선물용 광항 배주스 30팩을
판매가가 35,000원인데 2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 공동구매입니다. 한꺼번에 사서 싸게 되니까 공구. 공구.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지금 서두르십시오. 1월 8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2월 7일 전에 이제 배송하기 때문에 그때쯤 설 전에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예약 그럼 2월 7일 날 일괄 배송. 다음에서 킴스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kimspam.net 그러니까 KIMSFARM.net 찾아오시면 됩니다. 김씨의 농장. 네. 김스팜. 네, 김스팜.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광고는 가지산 돼지국밥. 요즘 너무 춥잖아요. 요 추울 때 요 가지산 돼지국밥 하나 먹으면 든든합니다. 요 술안주로도 좋아요. 술안주 기가 막힙니다. 네. 한 소주 2병은 거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메뉴 그동안 그냥 가지산 돼지국밥이었는데 인삼을 넣은 인삼 돼지국밥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보양에 맞게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주문 전화는 010-9625-3900번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가지산몰.com입니다. 한글로 가지산몰. 가지산몰.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010-9625-3900번. 네. 가지산 돼지국밥.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최람수 사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노종면 앵커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이 합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안을 나온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구성원들이. 구성원 중에. 그렇죠. 근데 노종면 앵커가 아니다. 이 합의문은 지켜야 된다. 괜찮다. 받을만 하다 우리가. 그렇죠. 노종면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던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최남수 사장이 노종면 앵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이해가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최남수 사장이 내정되고 나서 노종면 앵커를 따로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종면 기자가 앵커를 하면 JTBC처럼 될 수도 있겠다. 손석희 사장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소리를 들은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거나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장이 주총에서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조마조마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노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디선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것이고 본인도 알아보려고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한쪽에 편향된 얘기들을 듣고 그런 오해들이 점점점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구성원들이 어찌 보면은 따뜻한 모습보다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모습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양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아니 이게 지금 저기들의 저쪽의 구심점이 결국 노종면이고 이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노종면 국장도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왜 기승전 노종면이냐. 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장은 사장대로 왜 모든 얘기들이 합의든 협상이든 가다 보면은 왜 또 기승전 노종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간의 YTN의 이 파행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더 손해를 입고 한쪽이 누군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장은 YTN 출신으로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회사 사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사장으로 어찌 보면 친정으로 컴백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의 후배들과 구성원들은 정말 많은 희생과 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럼요. 그러면 선배라면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그런 피눈물이 다시는 없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간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저는 제일 우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라는 거는 회사의 제일 어른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저는 보여주시기를 기대했고 또 그럴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합의가 됐다고 했을 때 합의까지 이르는 그 중간 과정에서 벌어진 오간 얘기들을 또 갈등의 상황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거를 과연 흔쾌히 수용할까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거는 노조 집행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이 합의안을 수용하고 사장 취임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약속한 대로 그냥 하셨으면 되죠. 그거를 지금 와서 뭐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설명할 만큼 뭐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다. 뭐 뉘앙스가 어떻고 여기서 그러면 억양 따지고 발음 따지고 뭐 인토네이션 따져가지고 그러면 성문 분석해야 됩니까 서로.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는 아까 뭐 최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장은 사장대로 난 정식대로 임명한 절차에서 임명한 사장이 버티고 또 노조는 파업을 해서 안 나가면 우리는 계속 파업하겠다. 아니 지금 언론 개혁
딴 회사 다 됐는데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최악의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최 변호사께서 중재자로 나설 생각 안 됩니까? 형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적도 없고 제가 그럴 주제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잖아요. 뭔데 끼워. 저희가 우리가 하잖아요. 저는 최고로 잘하실 분 같은데 지금 아니 들어가도. 최강욱 변호사가 우리 방송에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 확 돌았거든요. 네. 노조에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또 최남수 사장을 또 면접도 하신 분이니까 중재자 전주 사람이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진짜 지금 이게 이래 되는 거는 진짜 시대 역행이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게 왜 또 다 회사 얘기하면 또 저렇게 또 복받쳐 오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YTN 구성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희들 9년 전에 했던 걸 또 하느냐. 그래서 됐어요. 알겠어요. 그럼요. 시민 여러분, 이걸 YTN의 꿈은 절대로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구성원분들이 그간에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 앞에 당당한 언론인으로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짓밟지는 말아 주십시오. 진짜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지금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양측이 달리고 있는데 한 발발 양보를 해서 어쨌든 그 합의안에 나왔던 내용 그걸 이행하면서 그게 계약안도 우리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계약안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합의안을 완전히 지금 백지화하지 않을 거라면 거기 있는 내용만 보면 보도국장은 그 임명 동의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이 원래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사장이 인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조든 구성원이건 간에. 그 인사권 행사하시란 말이에요. 행사하고 구성원들은 임명 동의 과정에서 아니 이상한 사람 시키면은 또 과거 합의와 반하는 사람을 시키면 YTN의 꿈을 또 이루지 못할 사람을 시키면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로 합의한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안이 있으니 이걸 완전히 저버리지는 마시고 지혜를 좀 다시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중재자로서 서로 믿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다시 한번 내세워서라도 이거를 꼭 정리하시고 정말 좋은 회사로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저런 것들이 먼저 제안하고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은 저는 분명히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후배와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를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사장인데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 생각만은 꼭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조도 사장이 그동안에 보여주고 실망시켜준 것만으로 이미 평가는 끝났다. 당신하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YTN을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YTN의 싸움을 언제까지 또 지켜봐야 하느냐. 라는 실망감이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노조도 조금만 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YTN이 바뀐 건 확실히 하나 있어요. YTN 이야기를 YTN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옛날 같으면 어디 누가 해 이거는. 니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성원들의 고생으로 쌓아올린 역량이 여기까지 왔어요. YTN이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YTN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일부러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이 멀리까지 이 늦은 시간에 YTN 사옥을 방문해 주신 최강욱 변화사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YTN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우리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기를. 밝은 걸로. 밝은 걸로. 다음에는 이제 YTN에서 대박난 프로그램에 두 분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와서 출연료를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좋네요. 듣기만 해도 아주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뵈면 되죠?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최강욱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